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세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큰화, 그중에서도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RWA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가장 먼저 미국 단기국채, TB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규모도 제일 크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토큰화의 진짜 잠재력, 그 폭발적인 성장은 국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사모대출 시장입니다. 네, 바로 그 사모대출 시장. 최근에 메이플 파이낸스의 CEO인 시드니 파월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토큰화의 가장 큰 기회는 국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투명하고 비유동적인 사모대출 시장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토큰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관통할 핵심 문장을 제가 먼저 딱 던져드리고 시작하자면 이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모대출 시장이 온체인으로 올라오는 순간 그 거대한 거래를 위한 현금 레일은 결국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와, 오늘 저희 이야기는 계속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현금 레일은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짚어보죠. 사실 사모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시장인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모대출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은행이 아닌 기관들이 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아는 기관들이요? 네. 우리가 아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공개된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돈이 필요한 쪽과 빌려주는 쪽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건 하나하나를 협상하는 소위 장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OTC 방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구조도 복잡하고 관련 정보도 특정 참여자들 사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잠깐만요, 그럼.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곳에 다른 기관들이 대신 돈을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듣기에는 약간 뭐랄까 그림자 금융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뭔가 더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장 큰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아, 금융위기요? 네, 위기 이후에 전 세계 금융당국이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들을 도입했거든요.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과거처럼 리스크를 감수하며 공격적으로 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 몸을 사리게 된 거군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은행이 대출을 꺼리면서 생긴 거대한 자금 공백을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민간 대출 기관들이 파고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겁니다. 은행이 못하는 역할을 대체한 거죠. 아하, 규제 때문에 생긴 틈을 파고들어 성장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시장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건가요? 이게 측정 기준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달러. 2조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로 봅니다. 일부에선 2025년 초에는 3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글로벌 데이터 업체 프레키는 운용자산 기준으로 한 1.7조 달러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특정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계속 성장 중인데 그 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미 충분히 크고 계속 성장하며 구조적으로 불투명하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던졌던 첫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왜 하필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모대출 시장이 토큰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국채처럼 투명하고 표준화된 자산이 토큰화하기 더 쉬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의 통념을 깨는 시드니 파월의 핵심 논리입니다. 아, 그 핵심 논리요? 국채처럼 이미 거래 시스템이 너무나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토큰화를 해봤자 개선 효과가 100에서 100일 정도로 미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찔끔 개선되는 정도네요. 그렇죠. 하지만 사모대출 시장은 원래부터 불투명하고 비유동적이라서 비효율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가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50짜리를 90으로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적 개선이라 어떤 부분에서 그런 극적인 개선이 가능한 건지 청취자분들이 확 와닿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이 곧 성능이 된다는 점입니다. 투명성이 성능이 된다. 네, 기존 사모배출 시장의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대출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분기나 반기마다 오는 보고서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형식이 제각각이죠. 답답하겠네요. 그런데 이걸 온체인으로 옮기면 대출 발행, 이자 지급, 담보 상태 변경, 원금 상환, 심지어 연체 발생 같은 모든 핵심 사건들을 누구나 검증 가능한 블록체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투자자 입장에선 속이 다 시원해지겠는데요. 보통은 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깜깜이로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클릭 한 번으로 내 대출이 지금 연체 상태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 자산의 리스크를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투명성 문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 토큰화하면 다들 유동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없던 시장이 생겨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요. 사모대출도 그런 마법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히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오해였군요. 네. 바로 유동성을 마법처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마찰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마찰을 줄인다. 네. 토큰화가 원래 거래가 없던 자산을 갑자기 모두가 사고 파는 인기 상품으로 만드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의 운영 비용과 속도는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던 강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낡고 좁은 다리를 8차선 고속도로를 바꿔주는 것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존의 사모대출 자산을 하나 매매하려면 수많은 서류 작업, 법률 검토, 참여자 간의 복잡한 정산 절차 때문에 몇 주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죠. 하지만 토큰화된 자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런 과정을 며칠 혹은 몇 시간 단위로 줄이고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죠. 바로 이 이전 과정의 비효율이 워낙 큰 시장이라 토큰화의 체감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오늘 주제의 결론과 직결됩니다. 네. 24/7 정산이 일상화되면 현금 레일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렴한다. 24/7 정산이요? 자, 상상해보세요. 사모대출 자산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이동, 재투자 같은 모든 활동이 온체인에서 프로그램 코드로 실행됩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밤낮도 없이 24시간 내내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거래를 온체인 위에서 즉시 결제하고 정산할 수 있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그렇죠. 9시에 문 열고 5시에 문 닫는 전통은행 시스템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주말에 이자가 지급돼도 실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건 월요일 오전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역할을 현재 기술로 가장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같은 온체인 캐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하! 거대한 사모대출 시장이 온체인으로 올라올수록 그 결제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와,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투명성 확보, 이전 마찰 감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온체인 현금의 필요성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어지네요. 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없잖아요. 온체인으로 자산을 옮겼을 때 만약 돈을 빌려간 쪽에서 못 갚는 상황, 즉 디폴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드니 파월도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나요? 그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언젠가 대중의 큰 주목을 받는 온체인 신용 디폴트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발생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디폴트를 시스템의 버그나 끔찍한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시스템의 투명성과 감사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스트레스 테스트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Default is a feature, not a bug. 디폴트는 버그가 아니라 시스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디폴트가 버그가 아니라 특징이다.
말이 멋있긴 한데 청취자분들 중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하니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투자자를 더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신용시장의 본질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는 없앨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디폴트가 터졌냐 안 터졌냐가 아니라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온체인 시스템은 피해를 더 키우는가? 아니면 관련된 사기나 정보 은폐를 줄이고 사후 처리 과정을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만드는가? 아, 예를 들어 과거 금융위기 때는 특정 자산이 부실화됐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피해를 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시스템에서는 디폴트 사실 자체가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은폐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정보를 숨겨서 나만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사모대출 토큰화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사후 처리 능력까지 투명하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흥미롭고 거대한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만약 청취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모대출 토큰화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막연히 좋아 보인다 해서 그치지 않고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의 현실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제가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가 산 이 토큰의 법적 권리는 정확히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대출 수익에 참여할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인지 아니면 자산을 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즉 특수 목적법인의 지분인지 혹은 대출 채권 자체에 대한 직접 권리인지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마치 제가 건물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을 권리만 산 것과 같은 차이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권리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KYC 및 양도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KYC요? 네. 사모대출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토큰을 소유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국가별 규제에 따른 양도 제한이 스마트 컨트랙트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못 산다는 게 오히려 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소위 자격 미달 투자자가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누가 이 토큰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이 명확할수록 기관 시장에서는 더 신뢰를 얻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가격 발견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화에서 2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의미 있는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도 상장만 되어 있고 하루 종일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유령 주식들이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없으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죠. 정확합니다. 실제 거래량이나 매수 매도 호가 차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앞서 논의한 디폴트 문제와 직결됩니다. 디폴트 발생 시 온체인 절차와 오프체인 집행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온체인의 디폴트가 기록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결국 블록체인은 기록일 뿐이고 실제 담보를 처분하고 돈을 받아내는 건 현실 세계 법원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연결고리가 약하면 그냥 디지털 장부에 불과한 거고요. 네, 이 연결 절차가 얼마나 매끄럽고
법적 효력을 갖는지, 이게 프로젝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가장 큰 병목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현금 레일, 즉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의 규제, 회계, 감사 기준이 명확한가입니다. 아, 다시 현금 레일로 돌아오네요. 네. 토큰화 자산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커질수록 그 결제를 담당하는 온체인 현금의 신뢰성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내가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규제하에 운영되는지, 준비금 감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자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결제하는 돈이 불안하면 다 무너지는 거군요.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사모대출 시장 자체의 신용 품질이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시장 자체의 리스크군요. 네, 따라서 청취자분들께서 온체인화가 곧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장한다는 식의 섣부른 단정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토큰화는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 기초자산의 본질적인 리스크 자체를 없애주는 마법은 아니니까요. 네, 오늘 사모대출 토큰화의 거대한 가능성부터 투자자가 반드시 짚어봐야 할 현실적인 체크리스트까지 정말 깊이 있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을 청취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논의의 결론을 3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토큰화의 다음 주인공은 우리가 익히 아는 국채가 아니라 비효율 개선의 여지가 훨씬 큰 사모대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사모대출은 본질적인 불투명성과 비효동성 때문에 토큰화가 단순 기술 과실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질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이 현실화될수록 이 모든 거래를 뒷받침하는 현금 레일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 같은 온체인 캐시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국채를 넘어 사모대출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자산이 토큰화되는가를 넘어 그 토큰화된 자산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